이제 이전 시간에 이어서 로마에 대해서 계속 배워봅시다. 자, 오늘은 42페이지 이거 한 페이지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제 로마는 이제 공화정 체제를 수립을 하였고, 이 초반에 이 공화정 체제는 그 귀족들이 주로 권력을 독점했다. 자,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이 없는 시스템이 공화정이에요. 자, 공화정은 왕이 없는 시스템. 자, 그래서 이러한 왕이 없는 시스템이었던 이러한 공화정에서 초기에는 귀족들이 어떠한 권력을 독점을 하였는데, 자, 근데 이후에는 이제 평민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민들이라는 건 좀 더 부유한 평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유한 평민들이 이 본인들의 부를 바탕으로 무장을 하고 식량을 마련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본인들의 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본인들의 부를 이용해서 이 무기를 마련하고, 본인의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정치 참여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자, 그러한 결과 이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수용이 되면서 평민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하였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 포에니 전쟁, 이 카르타고와의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고요. 하지만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어쨌든 이 포에니 전쟁을 비롯한 계속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이 로마한테 좋은 영향만을 갖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몇 가지 설명했죠. 이 정복지의 값싼 쌀, 이제 값싼 곡물, 이런 것 등이 대량으로 수입돼 오면서 이 농민들이 몰락하게 된 거죠. 예. 자, 정복지에 값싼 어떤 곡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로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물을 생산하는, 이러한 이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소수의 그 힘을 가진 귀족들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땅을 뭐 돈을 주고 산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가지고 본인들의 농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귀족들이 본인들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땅을 수탈을 해가지고 대농장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농장, 소위 말하는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이 대농장은 노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작을 했고요. 노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평민들의 대표 호민관으로 선출된 이 그라쿠스 형제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원로원, 최고 의결기관, 귀족들로 구성. 자, 그리고 이제 2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다가 집정관, 둘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 이 집정관은 지금으로 치면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고 치면 돼요. 로마에는 2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의 회의기관으로서 호민관 선출 및 법률을 제정했다. 자, 그리고 여기 호민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어쨌든 이 호민관이었던 이 그라쿠스 형제가 어떠한 로마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이제 실패했고요. 자, 자, 어쨌든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의 공화정은 쇠퇴의 길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로마 공화정의 쇠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공화정의 쇠퇴라고 적고, 자, 공화정이 일단 쇠퇴한 이유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로마의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했다. 이러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는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힘을 가진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이제 로마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 원래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군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지금의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고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그 본인들의 군대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 군인 정치가들이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쨌든 나라가 쇠퇴해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힘을 가진 군인들이 그 본인들의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는 혼란해지고 나라가 통제는 안 되고 나라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러한 군인들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 다툼을 했다. 자, 그래서 로마는 대혼란을 맞이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인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케사르라고 불리죠. 시저라고도 불리고요. 자,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 카이사르 어쨌든 이 군인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던 카이사르가 본인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정권을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로마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카이사르가 어쨌든 뭔가 독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독재에 반대한 반대파한테 암살을 당하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브루투스라는 인물도 있는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한다면 카이사르가 분명히 황제의 자리에 오를 거고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면은 분명히 황제의 자리에 욕심이 생겨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거고 그러면 로마의 공화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공화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그리고 카이사르의 어떠한 그런 이제 권력 장악에 상당히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하는 무리들 그리고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카이사르에 반대하는 반대파인데. 자, 그래서 이러한 반대파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카이사르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권력 장악을 유지한다면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그러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로마 공화정은 무너진다. 이것을 염려한 그 반대파들한테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쨌든 카이사르가 이러한 반대파에서 암살당하고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이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이제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카이사르의 양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아들. 자, 이제 카이사르의 아들이었던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반대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의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 로마의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정의 성립이라고 했잖아요. 제정. 여기서 말하는 제정이라는 거는 이게 황제할 때 제예요. 그래서 황제 정치의 성립. 즉,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카이사르의 유산을 물려받고 카이사르의 암살에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축출하고 몰아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실질적인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 황제가 등장하는 제정이 성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성립되었던 로마의 공화정이 이때 성립됐던 로마의 공화정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시 황제가 등장하는 제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 원로원은 주로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군대와 재정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황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재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옥타비아누스, 예를 들면 카이사르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면 틀리죠? 틀립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러한 칭호를 받았고, 자, 그래서 이제 군대와 재정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황제가 되었다. 자, 이때부터 로마에서 이제 재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재정의 성립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평화 시기 봅시다. 로마의 평화 시기.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쨌든 공화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성립되긴 했는데, 자, 어쨌든 로마가 어느 정도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혼란을 수습함으로써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로마가 평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자, 비록 공화정은 무너지긴 했지만 이 로마가 다시 안정을 찾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자, 하지만 이 또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이 되면 또 이제 뭔가 혼란한 시기가 또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또 이제 혼란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쇠퇴인데, 자, 이제 2세기 말부터 이제 군대 정치 개입. 역시나 나라가 또 혼란해지면 또 군인들이 정치 개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또 군인들이 등장을 하고 군인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지고 군인들이 권력 다툼을 하니까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었겠죠.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과 사사낭족 페르시아의 침입, 이러한 것 등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쇠퇴했다. 자,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 시작되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이민족의 침입, 이러한 게르만족, 사사낭족, 페르시아, 이러한 그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군인들은 권력 다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쇠퇴하고 말았고요. 자, 어쨌든 또 이제 이전에 이러한 이제 로마가 이전에도 이러한 혼란한 시기가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등장을 했잖아요. 자, 이때도 로마의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인물도 있고요. 자, 어쨌든 로마가 다시 이전에 어떠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러한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영토가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영토가 이전에 이 조그마한 땅이었던 로마의 영토가 지금 이렇게까지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뭔가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중국의 주나라 기억나요? 주나라? 상나라 다음에 등장한 주나라?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채택을 했죠. 혈연관계에 기반한 봉건제.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 기억나죠? 진나라. 이제 주나라 다음에 어쨌든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 그 다음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이 진나라에서는 9년제라는 걸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군국제를 채택했다가 다시 9년제로 바꿨죠. 자, 그렇듯이 이 로마에서도 이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넓어진 영토를 현재 혼란한 시기로 인해서 통제가 어렵다.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내용은 간단해요. 이 제국을 네 부분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네 부분. 제국을 4개로 쪼개고 4명의 통치자가 공동으로 다스리게 하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로마는 제국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제국을 2명의 황제 그리고 2명의 부황제가 나누어서 각각 통치하도록 다스렸다. 자, 그래서 제국을 4개로 쪼개가지고 이 2명의 황제, 그 다음에 2명의 부황제, 그래서 2명 총 4명이죠. 4명. 이 4명이 4등분 해가지고 제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하면은 그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인물로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등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자, 그 당시 이제 크리스토교가 어쨌든 이제 로마의 어떠한 그 대중적인 종교로서 이 로마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이 크리스토교를 공인해가지고 뭔가 제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쨌든 이 종교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대중적인 종교를 공인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이 로마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종교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 있잖아요. 저기 중동 지역 그 이슬람교에도 분파가 있단 말이에요. 분파. 그래서 분파가 서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로마에서는 이 크리스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로마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 크리스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등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 두 가지 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하고 멸망했다. 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이제 동서로 분열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서로 갈라졌죠. 여기랑 이렇게 여기로, 여기랑 여기로 갈라졌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동서로 분리되고 이제 이러한 서로마 제국, 이쪽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고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내용 한번 읽어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빨리 수업 듣고 이제 빨리 과제 제출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다가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하세요.